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주인마님 사진에 손을 대? 당장 이 도둑년 끌어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보세요. 이거 놓고 저 사진 좀 다시 보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입고 있는 그 옷, 제 진보다리에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남의 집 귀한 딸 제사상인 줄 알고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붙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자기 자신의 제사상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발로 찾아온 친딸을 도둑 취급하며 내쫓은 부모님. 빗속에서 찢겨진 옷 사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는 밤이었어요. 가로등조차 없는 캄캄한 골목을 한 여자가 한쪽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미란. 등에는 6살 난 딸 하은이가 낡은 포대기에 쌓여 매달려 있었죠. 미라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자꾸만 뒤를 힐끔거렸어요. 방금 전 남편 강도윤이 현관문을 걷어차며 내지르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기 때문이죠. 어딜 도망가. 잡히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아. 미란의 오른쪽 뺨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에는 손톱에 긁힌 생채기가 선명했답니다. 그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목숨처럼 품고 있는 건 돈뭉치도 값비싼 패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30년 전 자신이 시설 앞에 버려질 때 입고 있었다는 낡은 학자수 조끼 한 벌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뿐이었죠. 세상 천지에 갈 곳 하나 없는 미란에게는 지금 품속의 낡은 조끼와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가 지켜야 할 전부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미란의 현실은 더 혹독했답니다. 젖은 옷이 마르면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배고픔에 지친 하은이는 축 늘어져 있었죠. 그때 미란의 눈에 전봇대에 붙은 구인 전단지 한 장이 들어왔어요.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입주 도우미 구함, 숙식 제공, 주 단위 정산, 아이 동반 가능. 미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단지를 꽉 쥐고 주소에 적힌 평창동 대저택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성벽처럼 높은 담장이 둘러진 으리으리한 집이었죠. 인터폰을 누르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문 실장이 나와 미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본 것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죠. 뭐야? 잡상이는 출입 금지니까 당장 꺼져. 문 실장은 대문을 쾅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다급하게 닫히는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으며 전단지를 들이밀었답니다. 발이 문에 끼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비명 대신 이를 악물고 버텼죠. 문 실장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찼지만 급구라고 적힌 전단지를 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대문을 열어주었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마침 일손이 급해서 봐주는 거니까. 일단 저기 낡은 별채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주방 테스트 통과 못하면 바로 쫓겨날 줄 알아. 문 실장이 가리킨 곳은 저택 구석에 있는 좁고 허름한 직원용 숙소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미란에게는 감지덕지한 피난처였죠. 방에 들어선 미란은 문을 3번이나 겹겹이 잠그고 나서야 등에서 잠든 하은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으리으리한 저택의 불빛이 위압적으로 번쩍이고 있었지만 미라는 오직 내일 있을 주방 테스트 생각뿐이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다시 그 지옥 같은 남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새벽 5시 미라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부엌으로 나와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녀에게 주어진 테스트는 바로 회장 부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답니다. 미라는 화려한 조미료 대신 찬장 구석에 있는 묵은 간장과 소금만으로 간을 맞췄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차가운 부엌 공기를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했죠. 잠시 후 식당으로 들어선 백정우 회장은 식탁에 앉아 무심하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국물을 한 모금 삼킨 순간 회장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국그릇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천천히 국물을 떠넣었죠. 수십 년간 특급 요리사들이 해준 음식에도 별 반응 없던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답니다. 이국, 오늘 누가 끓였나?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미란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자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란의 손끝을 향했어요. 긴장한 미란이 앞치마 자락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 습관이 묘하게 회장의 시선을 붙잡았던 것이죠. 회장은 잠시 무언가 생각난 듯 입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식사를 이어갔답니다. 한편 안주인인 차 은경 여사의 시선은 부엌 한 구석 의자에 앉아 있는 6살 하은이에게 꽂혀 있었어요. 보통 아이라면 낯선 환경에 울거나 보채기 마련인데 하은이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엄마가 일하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서 차 여사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딸도 유난히 울음이 없고 눈이 깊은 아이였기 때문이죠. 아이가 참 얌전하네요. 이리 와서 과일이라도 좀 먹으렴. 차 여사가 손짓하자 하은이는 미란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조심 다가와 포크를 집었답니다. 그때였어요. 하은이가 포크를 쥐는 방식이 남들과 조금 달랐답니다. 새끼손가락을 살짝 펴고 쥐는 그 독특한 손모양. 차 여사는 순간 들고 있던 찻잔을 덜그럭거리며 받침대에 내려놓았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손모양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롭고 미묘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문 실장이 헐레벌떡 들어와 회장에게 귓속말을 건네자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거든요. 곧 다가올 11월 3일, 바로 잃어버린 딸의 기일 준비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저택의 공기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고 있었답니다. 달력의 숫자가 11월 3일, 바로 그날을 향해 갈수록 평창동 대저택은 마치 숨을 죽인 거대한 짐승처럼 변해갔어요.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고 차 여사는 하루 종일 신경질적으로 그릇을 닦고 또 닦았죠.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까치발로 걸어 다녔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호령이 떨어졌답니다.
이날은 바로 31년 전 회장 부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잃어버린 날이자 집안의 가장 큰 제사가 치러지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가장 바쁘게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단연문 실장이었어요. 그는 회장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저택의 실세 노릇을 하고 있었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문 실장은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래, 김 변호사. 이번 기일만 무사히 넘기면 돼. 회장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유원장 수정 작업 확실하게 해둔 거 맞지? 그 늙은이가 정신 오락가락할 때 도장만 찍으면 이 집구석 재산은 다 내 관리가 되는 거야. 문 실장은 전화를 끊고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보았어요. 지난 10년간 그가 회장의 눈을 피해 항만 납품 대금을 빼돌리고 공금에 손을 댄 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이중 장부였답니다. 그는 침을 묻혀가며 돈의 액수를 세어보다가 창밖 별채를 노려보았어요. 그곳에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미란의 방이 있었죠. 문 실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최근 들어 회장이 미란이 끓인 국만 찾고 차 여사가 하은이를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영 거슬렸기 때문이랍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왕국에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를 천한 것들이 균열을 내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특히나 이번 기일에는 언론 노출을 막는다는 핑계로 경호 인력까지 대폭 줄여놓은 상태였어요. 그는 이참에 눈엣가시 같은 미란 모녀를 치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실장은 미란을 거실 한복판으로 불러세웠어요. 그의 손에는 하얀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오만했죠. 미란은 영문도 모른 채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어이, 아줌마. 이번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회장님께서 외부 업체 사람들 들이는 걸 질색하셔서 말이야. 이번 제수용품 준비랑 2층 청소, 아줌마가 전담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 길로 짐 쌀 각오하고. 그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어요. 보통 5명이 붙어서 해도 모자랄 일을 혼자서, 그것도 아이를 돌보면서 해내라는 건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미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답니다. 당장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라곤 차가운 길바닥뿐이었으니까요. 미란은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미란의 지옥 같은 노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녹그릇을 닦고 넓은 마루를 무릎 꿇고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했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터 갈라졌고 무릎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죠. 하은이는 그런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걸레를 빨아오곤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 실장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갈 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문 실장은 미란에게 더 잔인한 지시를 내렸어요. 바로 저택에서 가장 은밀하고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 그 방의 청소를 맡긴 것이었답니다. 그곳은 30년 전 실종된 딸의 방이었어요. 회장 부부조차 가슴이 아파 잘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죠.
여기 아주 귀한 물건들이 많으니까 조심해. 특히 저 액자랑 장식장. 건드려서 흠집이라도 내면 아줌마 몸값으로도 못 갚으니까. 문 실장은 으름장을 놓고는 뒷짐을 지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미란이 청소를 마치고 나면 방 안에 있던 가장 비싼 폐물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들 작정이었죠.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워 경찰을 부르고 아주 모욕적으로 내쫓을 생각이었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어요.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방에서는 서늘하고 매캐한 먼지 냄새가 났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라는 그 냄새가 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훅 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방 안에는 색바랜 인형들과 낡은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미라는 조심조심 먼지 떨이개를 움직였답니다. 그때였어요. 장식장 구석, 먼지 쌓인 앨범 옆에 놓여 있는 작은 액자 하나가 미란의 눈길을 사로잡았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회장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고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미란의 걸레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어요. 그녀의 심장이 쿵, 쿵, 쿵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 그 조끼. 학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독특한 자수무늬. 그것은 미란이 짐 보따리 깊숙한 곳,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어둔 자신의 유일한 유물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미라는 홀린 듯이 액자로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 닿으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답니다. 문 실장이었어요. 그는 미란이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며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죠. 미라는 황급히 걸레를 다시 쥐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거대한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이 집에 숨겨져 있는 걸까?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 실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거기 아직도 안 끝났어? 군뱅이가 기어가는 게 더 빠르겠네. 갈등의 불씨는 이미 당겨졌고 미란을 향한 거대한 덫은 서서히 입을 벌리고 있었답니다. 미란은 액자 속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 그 학 무늬 자수 조끼. 미라는 홀린 듯 장식장 옆에 있는 붙박이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답니다. 경첩이 오래되어 끼익하는 쇳소리가 났지만 미란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옷장 안쪽 깊숙한 곳, 하얀 무명천에 쌓여 있는 작은 옷 한 벌이 보였기 때문이죠. 떨리는 손으로 무명천을 걷어내자 사진 속 그 옷이 실물로 드러났답니다. 자주색 비단 바탕에 금실로 수놓아진 학 두 마리. 미란이 자신의 짐 보따리 속에 30년 넘게 간직해 온 그녀가 고아원 앞에 버려질 때 입고 있었다던 바로 그 조끼와 쌍둥이처럼 똑같은 옷이었어요. 미란의 손끝이 조끼의 자수 위를 더듬었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옷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집에?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둔탁한 구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당장이라도 이 조끼를 들고 나가 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도둑으로 몰리기 딱 좋은 가림이었죠. 미라는 급한 대로 조끼 안감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안쪽 박음질 사이에 삐져나온 붉은 실매듭 하나를 손톱으로 뜯어냈답니다. 이 옷이 진짜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이 옷을 확인했다는 걸 증명할 유일한 표식이었죠. 미라는 뜯어낸 붉은 실한올을 주먹 안에 꽉 쥐고는 황급히 옷장 문을 닫았어요.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문 실장이 들이닥쳤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먹잇감을 낚아챈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문 실장은 방 안을 쓱 둘러보더니 대걸레를 쥐고 엉거주춤 서 있는 미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죠. 청소 다 끝났어? 그런데 왜 이렇게 굼뜨게 서 있어? 뭐 훔칠 거라도 찾고 있었나? 아, 아닙니다. 실장님,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방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실장이 미란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미란의 앞치마 주머니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잠깐, 나가기 전에 확인 좀 해봐야겠어. 이 방 사모님이 아끼는 폐물들이 많은 곳이라 말이야. 요즘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온 것 같아서 영 찜찜하단 말이지. 실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말 청소만. 말대꾸하지 말고 주머니 까봐. 뒤져서 나오면 그땐 경찰 부를 테니까. 문 실장은 미란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미란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문 실장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그의 거친 손이 미란의 주머니를 휘젓더니 무언가를 움켜쥐고 밖으로 쑥 빼냈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바닥을 향해 손을 펼쳤죠. 쨍그랑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마룻바닥 위로 떨어진 건 초록색 빛을 영롱하게 뿜어내는 에메랄드 브로치였어요. 차 여사가 가장 아끼는 결혼 예물로 받았다는 그 브로치였죠. 미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녀는 맹세코 저런 물건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왜 제 주머니에? 이것 봐라. 아주 대담하시네.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안주인 폐물에 손을 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근본 없는 것들은 꼭 티를 낸다니까. 문 실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타고 1층 거실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란의 안방에 있던 회장과 주방에 있던 차 여사, 그리고 숙소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하은이까지 모두가 복도로 뛰쳐나왔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브로치, 그리고 새파랗게 질린 미란의 얼굴. 상황은 누가 봐도 명백했죠. 차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미란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느꼈던 일말의 연민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아가, 내가 널 믿고 내 딸 방 청소까지 맡겼는데 세상에 어떻게 내가. 사모님,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거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미란이 무릎을 꿇으며 차 여사의 바짓단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차 여사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치맛자락을 빼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의 표정도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회장은 문 실장에게 짧고 단호하게 손짓을 했어요. 그건 치워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답니다. 문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란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챘어요. 미란의 몸이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죠. 겁에 질린 하은이가 엄마,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하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문 실장은 발길질로 하은이마저 밀쳐버렸답니다. 이 도둑년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땐 콩밥 먹을 줄 알아. 쾅 마이너스.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어요. 미란과 하은이는 거친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답니다.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미라는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하은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그녀의 손안에는 아까 옷장에서 뜯어낸 붉은 실매듭만이 땀과 빗물에 젖은 채 꽉 쥐어져 있었답니다. 저택의 높은 담벼락 안쪽은 따뜻하고 안전했지만 담장 밖으로 쫓겨난 미란에게는 다시금 지옥 같은 추위와 어둠만이 남겨졌어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으니까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불길한 엔진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부터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미란의 젖은 등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미란은 덜덜 떨고 있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란을 진짜 공포에 떨게 한 건 차가운 비가 아니었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친 엔진 소리, 그리고 바닥을 긁으며 멈춰선 낡은 오토바이 한 대, 헬멧을 벗어던지며 다가오는 남자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을 가리자 미란의 심장은 그야말로 멈추는 것만 같았죠. 그는 바로 남편 강도윤이었어요. 도박판에서 돈을 다 날리고 미란이 숨겨둔 비상금마저 찾으러 온 악마 같은 인간이었죠. 강도윤은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미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답니다. 이 여편네가 어디 숨었나 했더니 부잣집 담벼락에 붙어 있었어? 돈 내놔. 여기 취직했다며? 받은 돈 다 어디다 숨겼어? 여보, 제발. 아이가 보잖아요. 이러지 마.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강도윤의 손은 무자비했어요. 그는 미란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골목에 울려 퍼졌죠. 미란의 몸이 빗물 고인 바닥으로 처박혔고 하은이는 아빠 하지 마세요. 라며 울부짖으며 강도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강도윤은 귀찮다는 듯 하은이마저 발로 걷어차 버렸답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대문이 다시 열렸어요. 문 실장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뛰쳐나왔고 그 뒤로 소음 때문에 잠을 깬 회장 부부가 우산을 쓴 채 모습을 드러냈죠. 문 실장은 이 난장판을 보고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미쳤나? 어디서 행패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문 실장의 고함에 강도윤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그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죠.
부잣집 사람들이니 겁을 주면 돈이라도 쥐어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강도윤은 바닥에 쓰러진 미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회장 부부를 향해 소리쳤답니다. 당신들이 내 마누라 고용주요? 잘 됐네. 밀린 월급 내놓으쇼. 안 그러면 이 여편네랑 애새끼 오늘 내 손에 죽어나가는 꼴 보게 될 테니까.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회장은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리며 문 실장에게 당장 치우라고 손짓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강도윤이 돈을 내놓으라며 미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대기 시작했답니다. 미란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낡을 대로 낡은 미란의 블라우스가 견디지 못하고 찢겨나가고 말았어요. 찌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미란의 오른쪽 어깨와 쇄골이 훤히 드러났답니다. 하필이면 그때 번쩍하고 천둥 번개가 쳤어요. 순간적인 섬광이 미란의 젖은 어깨를 환하게 비췄죠. 그 찰나의 순간 우산을 쓰고 서 있던 차은경 여사의 눈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떠졌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우산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차 여사의 시선이 고정된 곳은 바로 미란의 오른쪽 쇄골 아래였어요.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흉터가 있었답니다. 마치 세 개의 점이 박힌 듯한 화상 자국. 차 여사의 머릿속에서 31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4살 생일날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겠다고 식탁 주위를 맴돌던 아이. 그리고 실수로 엎어진 뜨거운 국 냄비. 아이의 여린 살같이 벌겋게 익어가던 그 끔찍했던 사고의 흔적과 똑같은 모양이었던 것이죠. 차 여사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빗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진흙탕이 튀어 고급 신발이 엉망이 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미란의 쇄골에 박혀 있었어요. 강도윤이 씩씩거리며 뭐라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차 여사는 그를 밀치고 미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란의 젖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이 상처. 차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영문을 모르는 미란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지만 차 여사의 눈에서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보고는 움직임을 멈췄답니다. 차 여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하지만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뜨거웠지? 그때 엄마가 미역국을 쏟아서. 많이 뜨거웠지? 그 한마디에 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기억에는 없는 하지만 시설 원장님에게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답니다. 너는 발견될 때 어깨에 화상이 있었어. 갓 다친 상처였지. 미라는 멍해진 정신을 다잡으며 아까 옷장에서 나올 때 쥐고 있었던 주먹을 천천히 폈어요. 그녀의 손바닥 안에는 땀과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붉은 실매듭 한 올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강도윤이 미란을 끌고 나오느라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미란의 짐 보따리가 터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진흙탕 위로 낡은 옷가지들이 뒹굴었고 그 사이로 비닐에 쌓여 있던 자주색 학자수 조끼가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회장 부부의 침실 장식장에 있는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옷. 그리고 조금 전 미란이 청소하며
확인했던 장롱 속의 새 조끼와 쌍둥이처럼 똑같은 옷이었죠. 백정우 회장이 떨어진 조끼를 주워들었어요. 빗물에 젖었지만 금실로 수놓아진 항문의는 여전히 선명했답니다. 회장은 조끼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하고 상처 입은 여자가 밥상머리에서 자신을 묘하게 긴장시켰던 그 익숙한 손놀림의 주인이 바로 31년을 찾아 헤맨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뇌리에 꽂히는 순간이었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강도윤만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아니, 이 아줌마 아저씨가 왜 이래? 돈 내놓으라니까.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회장은 조끼를 가슴에 품은 채 문 실장을 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명령했답니다. 그것은 사냥개에게 물라는 지시가 아니라 맹수가 포효하는 소리였어요. 문 실장, 당장 경호팀 불러.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직접 연결해. 내 딸에게 손 뗀 저놈 당장 잡아넣어. 네, 딸이라니요, 회장님? 문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자신이 쫓아낸 잡상이니 도둑 누명을 씌운 저 여자가 회장의 딸이라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문 실장의 귓가에 이명처럼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차 여사는 미란을, 아니 자신의 딸 지안을 품에 꽉 끌어안고 놓지 않았어요. 미란의 찢어진 옷 위로 차 여사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드디어 어미와 자식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게 된 것이었죠. 백정우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답니다.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 6명이 빗물을 튀기며 앞마당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마치 훈련된 사냥개들처럼 순식간에 강도윤을 포위했죠. 상황 파악이 덜 된 강도윤은 여전히 바닥에 침을 뱉으며 씩씩거리고 있었답니다. 뭐야? 쪽수만 많으면 다야? 내가 내 마누라 데려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강도윤이 경호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였어요. 경호 팀장이 강도윤의 팔을 낚아채 뒤로 꺾어 올렸고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강도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답니다. 무릎이 진흙탕에 처박히며 흙탕물이 그의 얼굴 전체에 튀었죠. 조금 전까지 미란을 때리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어요.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경찰차 2대가 저택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답니다. 경광등에 붉고 푸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번쩍였어요.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현장을 쓱 훑어보고는 곧장 강도윤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죠.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감기는 철컥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답니다. 회장은 경찰서장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어요. 서장은 즉시 강도윤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강도윤 씨, 당신을 특수폭행 및 아동학대 그리고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여보, 미란아, 말 좀 해봐. 내가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강도윤은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미란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미란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여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녀는 차 여사의 품에 안긴 채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하은이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아주었죠. 마침내 강도윤이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지고 문이 쿵 닫히자 미란의 어깨를 짓누르던 10년의 공포가 비로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이제 남은 건 문 실장뿐이었어요. 그는 강도윤이 잡혀가는 꼴을 보며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애써 침착한 척 회장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회장님, 천만다행입니다. 저런 무식한 놈이 감히 회장님 댁에서 행패를 부리다니요. 제가 경찰에 강력하게 말해서 아주 콩밥을 먹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도 공범일지 모르니 같이 조사를. 입 닥쳐.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어요. 문 실장은 숨을 헉하고 들이켰답니다. 회장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문 실장의 발치에 툭 던졌어요. 그것은 바로 문 실장이 미란의 주머니에서 꺼냈던 에메랄드 브로치였죠. 자네가 직접 말했지. 이 브로치는 안방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아침 보안업체에서 보낸 출입 기록을 보니 안방에 들어간 건 자네뿐이더군. 그것도 미란이가 청소하러 들어가기 딱 10분 전에 말이야. 회장은 옆에 있던 경호 팀장에게 손짓했어요. 팀장은 태블릿 PC 화면을 켜서 문 실장의 눈앞에 들이밀었답니다. 화면 속에는 문 실장이 금고를 열고 브로치를 꺼내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고화질 CCTV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문 실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잠시 보관을 하려고. 보관? 내 딸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기 위해 보관했나? 회장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어요. 문 실장은 딸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죠.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는 문 실장이 10년간 믿어왔던 신뢰를 배신으로 갚은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그것은 문 실장이 밤마다 몰래 작성했던 항만 납품 대금 횡령 내역이 적힌 장부의 사본이었답니다. 자네가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뒷돈을 챙긴 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부산 항만 납품건, 그리고 재단 공금 횡령까지 전부 법무팀에 넘겼네. 자네는 이제 이 집사가 아니라 횡령 및 사기 혐의 피의자로 경찰서에 가게 될 거야. 문 실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죠. 그는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경호원들이 가차없이 그의 양쪽 팔을 낚아채 끌어냈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집을 위해 30년을 바쳤는데. 회장님, 문 실장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저택을 짓누르던 두 개의 거대한 폭력적인 남편과 교활한 관리인이 모두 사라진 마당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미란과 하은이에게 다가갔답니다. 회장은 거친 흙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그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 앞에서 눈높이를 맞춘 것이었죠.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미란의 흙 묻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투박하고 큰 손이 미란의 거친 손을 감쌌을 때 미란은 손끝에서 전해오는 뜨거운 온기에 울컥 목이 메었답니다. 회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미란의 손등을 적셨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그 투박한 사과 한마디가 미란의 가슴에 맺혀 있던 30년의 응어리를 녹여내기 시작했답니다. 차 여사 역시 하은이를 품에 안은 채 미란의 등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죠. 지옥 같았던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이 지나고 평창동 저택에도 어김없이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답니다. 비에 젖은 정원의 나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거실 탁자 위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퀵서비스로 보내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백정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지 않고 그저 가만히 미란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봉투를 열어본 미란의 눈에 들어온 건 복잡한 영어 단어들이 아니라 맨 아래 적힌 친자 관계 성립 99.99%라는 붉고 선명한 숫자였어요. 그것은 지난 30년간 미란을 괴롭혔던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를 끊어내는 가위와도 같았죠. 하지만 세 사람은 그 숫자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답니다. 말보다는 맞잡은 손의 온기가 핏줄이라는 사실을 더 뜨겁게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차가운 성벽 같았던 저택의 담장에는 이제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답니다. 집안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막만 감돌던 거실에는 이제 6살 하은이가 뛰어다니는 발소리와 청량한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어요. 미란, 아니, 이제는 본명인 백지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재단 사무실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을 검토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부엌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때라면 가사 도우미들이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오늘만은 앞치마를 두른 차 은경 여사가 홀로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답니다. 그녀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를 조심스럽게 저으며 간을 보고 있었어요. 미역국이었죠. 31년 전 딸의 어깨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바로 그 음식이었답니다. 식사하세요. 차 여사의 목소리에 온 가족이 식탁으로 모여들었어요. 백 회장은 신문을 접고 흐뭇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하은이는 와. 할머니가 해준 밥이다. 하며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죠. 지안도 숟가락을 놓으며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때 차 여사가 부엌에서
국그릇을 쟁반에 담아 들고 나왔어요. 그녀의 걸음은 아주 느리고 신중했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알을 운반하듯 온 신경을 국그릇의 수평에 집중하고 있었죠. 차 여사는 지안의 자리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국그릇을 내려놓는 대신 입으로 호호하며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풀어 식혔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식탁에 앉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차 여사는 국그릇의 온도가 적당해진 것을 손등으로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야 떨리는 두 손으로 지안의 앞에 가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지안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아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지안아, 이번에는 엄마가 뜨겁지 않게 잘 지켜가며 끓였어. 이제 맘 놓고 먹으렴. 그 한마디는 단순한 식사 권유가 아니었어요. 지난 31년의 죄책감과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딸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어미의 맹세였죠. 지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내려다보았어요. 맑은 국물 위로 둥둥 뜬 참기름이 반짝거렸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넣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 어릴 적 그 사고 이후로 트라우마 때문에 입에도 대지 못했던 미역국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답니다. 맛있어요. 엄마. 지안의 대답에 차 여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백 회장도 헛기침을 하며 괜히 물잔을 들었죠.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도 줘요 하며 그릇을 내밀었답니다.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둔탁하지만 정겨운 소리. 이것 좀 더 먹어라, 아빠도 드세요 하며 오가는 평범한 대화 소리들. 한때 비명과 고함으로 얼룩졌던 이 집은 이제 사람 사는 냄새와 소리로 가득 채워졌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창밖에서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들어와 앉았어요. 지아는 자신의 어깨에 있는 화상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졌답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이어준 기적의 증표가 되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해졌답니다.